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주말 잘 되시고 계신지. 이번 영상은 이제 시황, 그리고 좀, 코스닥, 이번에 금요일날 외국인이 3,400억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지수 저점의 신호냐. 그래서 지수 저점. 물론 예측이라는 거는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시황에서 결국 핵심, 시황, 계속 시황에 대해서 생각을, 고찰을, 시황을 계속 생각해야 하는 이유, 추적하면서 이런 부분. 그래서 이제 지수 저점은 언제일까? 최소한 지수가 지켜줄까? 이 자리를, 이 부분을.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결국 묶어서는 이제 시황 얘기죠. 자, 그래서 시황 같은 경우 일단 왜 계속 추적을 해야 되냐? 왜 계속 생각을 해야 되냐? 이거는 정답은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대응을 위해서입니다. 시황 같은 경우에는 종목, 지수 이런 거에 파급력이 상당히 세죠. 이번에 전쟁 사태로도 다들 보셨다시피 뭐 순식간에 침공하니까 뭐 또 재료 소멸 시황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뭐 올리고, 그 전까지는 뭐 좀 뭐 미사일 쐈다 하면 장중에 막 3%, 4%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밀렸던 것들도 다 보셨을 거예요. 최근 움직임들 엄청 화끈했죠. 지수 보시면서 다 느끼셨을 거 아니에요. 와, 변동성을 보세요. 이게 특히 이런 거 장중에 3%, 4% 밀고 이런 식으로 밀었다가 뭐 다음날 또 2% 뜨고 계속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나왔던 이유가 결국에 이제 시황에서 이슈들이 하나 툭툭툭 나오면서 그런 거 따라 움직인 거죠. 그래서 시황은 계속 생각을 해야 되고 계속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실시간 대응을 위해서예요. 물론 새벽 중에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장이 안 열리니까 실시간 대응이 안 되기는 하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장이 열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그 시황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으로 갔다가 지수 밀리고 종목이 개파락하면은 나는 이거 좀 공략할 수 있을 것 같아. 반대로 반등 주면은 지금 시황 좀 불안한데 정리하고 좀 더 눈치 봐야겠다. 이런 식으로 각자 대응을 위해서 시황을, 뉴스를 계속 추적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게 결국 지수가 이 부분을 지켜줄까? 지수 저점은 언제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 많이들 하셨잖아요. 지수 저점만 지켜주고 요거 돌려주면 좋겠다. 그러면은 내가 그 지수 저점 부근에서 매수하면은 높은 확률로, 뭐 종목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높은 확률로 수익 날 가능성이 높겠죠. 지수 돌리면서 기관 애인들도 돌리고, 그리고 그런 개인들의 투심도 좀 시장 좋게 발휘하면서 투자 이어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하려면 항상 정리를 해보세요, 스스로. 자, 그러면은 지금 시황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이 뭐가 있을까요? 키워드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지금 상황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 여러 개가 있죠. 그리고 이게 또 각자 생각은 다르실 거예요. 나는 이건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데 이러실 수도 있고, 이거는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좀 우선순위가 니는 낮게만 하네,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답이라기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거를 좀 참고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시황 당연히 아직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 지속 언제까지 되는지 이 부분, 그리고 전쟁 지속 이게 끝나는지, 침공 완료되는지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점령이라는 표현도 또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전쟁이 끝나나, 이 부분은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왜? 아직 전쟁이 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전쟁 이슈로 계속 좀, 뭐 다음 주? 이게 전쟁이 저는 주말 껴서 뭐 길어야 한 일주일 정도로 예상하긴 하는데, 우크라이나 측에서 저는 사실 항복할 줄 알았거든요. 체급 차이 엄청나니까 시간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러시아가 5위권 안에 들어가고 한 3위인가 4위죠. GFP인가 그 지수로 보면은.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한 20위대예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갖다 엄청난 체급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크라이나가 저는 사실 항복을 주말 껴가지고 할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결사항전, 이제 애국심이랑 그런 것들로 좀 강하게 항전을 하려는 분위기가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게 또 새벽 중에, 밤중에, 내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는 모릅니다. 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크라이나가 좀 결사항전을 하네. 그러면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전쟁이 언제 끝나는지는 일단 체크를 해야 되고, 그럼 여기서 이어질 수 있는 거 두 번째가 뭐가 있을까요? 토요일날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좀 뉴스 이것저것 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이건 좀 위험한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에 나토 대응군 첫 투입. 근데 이거는 이제 좀 뒤에 찾아보니까 병력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거 기자분이 그냥 좀 뭐 잘못 쓰신 건지 그냥 막 대충 쓴 건지 아니면 관심 끌기 위해서 쓰신 건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 나토 대응군이 지금 투입을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이 아니죠. 우크라이나 침공 지역에다 한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나토 국가들에 배치하겠다. 러시아 그쪽 접경 지역인 그런 부근에. 그래서 이 부분은 논란 내용이긴 해요. 이거 세계대전 확전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해가지고 생각을 했지만, 그냥 기자분이 좀 잘못 쓴 것 같다. 그래서 이 뉴스는 저는 좀, 살짝 긴장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나토랑 러시아랑 부딪히면은, 그거는 세계 확전으로 또 생각을 해둬야 돼요. 그런 부분. 러시아 다른 국가 침공 가능성 있다. 미국에서, 얘네들이 또 자꾸, 여튼 이런 식으로 또 언급을 했어요. 다른 국가 침공 가능성이 있다. 공식적인 언급. 그래서, 여기 앵커. 가장 중요한 게 확전 여부입니다. 지금 침공은 했어요. 지금 중요한 거는, 세계대전으로 확전되는가. 이거는 정말 큰 악재로 갈 수 있는. 애초에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감을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끝나는 거는 사실 상관없어요. 세계 시황에다가 우크라이나만 점령하고 러시아에서 당연히 어른이 아이랑 싸우면은 어른이 이길 거 다 알잖아요. 그거는 다 예상은 했어요. 대신에 그 우크라이나 점령, 침공 이거보다 더 문제, 이거 시황이 좀 크게 겁을 먹을 수밖에 없던 게 세계대전으로 확전될 수도 있다라는 그 가능성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금 그 금요일부터 해가지고 뭐 이걸 좀 다행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미국이랑 서방국가 뭐 병력 지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정작 침공 일어나니까 병력 지원 하나도 안 하면서 깔끔하게 그냥 규제만 가하겠다. 그리고 미국은 대놓고 말을 했죠. 우리가 지금 저기다 병력 해가지고 부딪히면은 세계대전이다.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서방 국가랑 미국이 일단 병력 지원을 안 하고 나토에서도 병력 지원 생각 없다. 이걸로 갔다가 이제 우크라이나가 좀 고립이 됐죠. 근데 이게 정말 뭐 안타까운 부분은 안타까운 거고 불쌍하기도 하죠. 불쌍한데 또 반대로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게 욕을 하실 수도 있어요. 다들. 뭐 진짜 근데 주식 냉철해져야 됩니다. 지금 멀리 있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가족, 내 자산이 사실상 더 중요하잖아요. 그걸 건너뛰어서 막 저거 불쌍해서 막 그런 거에다가 막 네가 막 그 돈 벌려고 막 그런 얘기 할 수 있냐? 이러는 분들은 애초에 주식할 자격이 저는 솔직하게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면은 엄밀히 말하면 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당사자면은 저거 막 전쟁 이슈 갖고 저렇게 막 돈 벌려고 막 머리 쓰는 거 보면은 역겹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을 전 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주식 결국 돈 벌려고 왔는데 그런 가식스러운 발언 뭐 진짜 걱정되면 자신이 우크라이나 지금 지원 가면 되죠. 말로만 하면 뭐 누가 못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말이 샜는데 사실 진짜 그런 거는 저는 그냥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지만 또 그거랑은 또 다르게 나 주식하는데 정작 벌 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이게 사람의 그 생리예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인간성 막 운운하시는 분들 보면은 솔직하게 좀 엄청난 가식을 갖고 살아가시지 않나. 진짜로 그럴 거면은 자신이 전쟁 그쪽 가서 지원하던가 그러면 또 말 안 해요. 그 정도면은 박수 쳐줘야죠. 인정해요. 그 정도의 자신의 신념이면. 근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 사람은 나랑 좀 이념이 안 맞구나. 저거 불쌍한 건 저도 불쌍해요. 저거 관련해서 전쟁 침공 뭐 저라고 막 저거 뭐 그럴 수 있지 막 침공 잘했어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저 나쁜 놈들이에요. 러시아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은 나쁜 놈이고 내가 그쪽에다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내 할 일 해야죠. 그래서 정말 큰 악재로 갈 수 있는 세계대전, 요거 증시에는 사실 이걸 안 간 가능성, 병력 지원 안 하고 한다니까 바로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개파랗겠지만 미국 저점 대비 뭐 7% 돌리고 우리나라도 금요일날 갭 뜨고 그런 식으로 움직였죠.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내가 주식을 하면은 현실이랑 그 감성적인 거랑 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감성적으로 왔다 한다고 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세요. 그래서 확전이 일단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악재로 갈 수 있는 이런 내용 계속 좀 튀어나오고는 있거든요. 러시아가 뭐 다른 국가 침공 가능성 이런 거는 뉴스를 계속 추적을 해야죠. 즉 아직 시황상 안정이 됐다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3,400억 들어온 건 이따 얘기를 드릴 건데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은 또 증시 눈치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OECD 러시아와 가입 협상 공식 종료. 푸틴 얼굴에다가 그냥 빨간 X표. 근데 이거는 뭐 사실 러시아에서는 그냥 콧방귀 낄 것 같고 그렇게 막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2014년 크림반도 침공부터 뭐 여태까지 가입 협상 잠정 중단하고 뭐 몇 년이 지났는데 한 7, 8년 지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렇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그 와중에 러시아 이번엔 또 핀란드 겨냥 이제 우크라이나 다음이 핀란드거든요. 그래서 나토 가입 시도 멈춰라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번 맛을 봐서 그냥 배짱으로 갔다가 계속 그러는 건지 계속 이래요. 나토 가입을 시도한다면은 군사적 정치적 반향을 각오해야 할 거다. 이게 우크라이나 침공할 때 처음 그런 이슈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래가지고 트윗 성명에서 핀란드가 중립을 버리고 나토에 가입한다면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으면 지들 힘이 있으니까 그냥 깡패예요. 지금 깡패예요. 이래서 국력이 중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일단 이거 누가 봐도 미친놈들 아니야? 지탄하잖아요. 지탄을 하는데 저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또 쟤네가 힘이 세. 그러니까 서방 국가에서 처음에 지원한다 경고는 했지만 정작 침공하니까 병력 지원 안 하잖아요. 왜? 부딪히면 지들도 같이 피해 입을 게 뻔하니까 자기 나라가 우성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무리 말로 막 인권이다 뭐다 해도 내 가족 확장해서 지금은 국가 대 국가 개념이잖아요. 내 나라가 중요한 거예요. 내 나라 지켜야지. 이거는 본능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핀란드 진짜 불쌍한 게 진짜 러시아가 깡패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가 어느 한쪽에 기울지 않는 정책 지속해라. 그냥 거의 압박이죠. 이 정도면 협박이죠. 핀란드의 나토 접근은 군사적 전치적 반향 불러올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쁜 놈들이. 그리고 러시아군 뭐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 이거는 금요일날 있었던 건데 일단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했다가 그 다음 국가 막 좀 다시 넘어가서 할 수 있는 거 확전되는지 이것도 일단 병력 지원을 안 한다 해서는 안전성 좀 챙겼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처럼 불시 우크라이나가 또 러시아가 눈 돌아가서 그런지 자꾸 그런 식으로 했다 다음 국가 이러면은 뭐 유럽까지 가려고 하는 건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직 이슈는 남아있는 거죠. 하지만 설마 또 핀란드? 저기까지?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서방 국가에서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핀란드 조금 넘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유럽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에서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도 사실상 일단 입으로만 하지 않을까. 근데 또 핀란드에서 나토 가입 공식적 얘기 나오면은 또 러시아 지금 하는 거 보면은 또 얘는 또 미친 척하고 또 침공할 수도 있죠. 그런 우려감이 있다는 거예요. 얘네가 한번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한 번 행동을 한 놈들은 그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거라는 그 생각이 시장에 자리 잡혀요. 쟤네 저번에 미친 척 했는데 한 번 미친 놈은 뒤에도 미친 놈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지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그런 거 있잖아요. 우스갯소리로 평상시에 잘해주다가 한 번 열받아가지고 좀 나한테 못해주면은 저 사람 오늘 왜 저래? 이렇게 되는데 평상시에 미친 척하고 성깔 들어온 사람이 한 번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새로운 모습을 봤네. 저 사람의 내가 여태까지 좀 몰랐나? 갑자기 좀 따뜻해지는 이게 정작 웃기잖아요. 평상시에 나한테 막 함부로 대하고 험하게 굴었던 인간이 있는데 하루 잘해주면은
내가 좀 잘못 생각했나? 이렇게 평상시에 못한 거,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잠깐 잊고. 근데 평상시에 잘해주다가 하루 한 번 좀 기분 자기도 나쁠 수 있으니까 대하면은, 저 인간 짜증나게 왜 저러지? 평상시에 좋게 봤는데 아니네.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평상시에 일단 미친놈이었다는 거예요. 이미지를 그쪽으로 잡았어요. 컨셉을. 그리고 실제로 일으키기도 했고. 그래서 그런 우려감을 아예 얕볼 수는 없죠. 그래도 일단은 요거는 좀 뒤로 밀어두기는 합니다. 밀어두긴 해요. 얘네가 바로바로 또 이어가지고 그럴 수는 없고, 핀란드 정도면은 이제 그때는 서방 국가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갖다 병력 배치를 미리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갖다 나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도 러시아는 저 발언은 제가 봤을 땐 그냥 협박용? 지금 막 씩씩 거리면서 우크라이나 막 때리면서, 야, 옆에서 말릴 거 아니면은 니네도 조심해. 행동거주 잘해. 지금 얘 패고 있지만 너네도 좀 마음에 안 들면 갈 거야. 이런 식으로 다 좀 협박하는 느낌이지 않나. 그래서 이것도 아직은 있기는 있는데 확률은 얘는 낮은 거죠. 그래서 지금 우선은 얘예요. 그 다음에 3월 15에서 16일이었죠. FOMC 금리 인상 아직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금리 인상은 하는 게 좋아요. 어차피 못 피해요. 차라리 하면 금리 인상 나오면 일단 단기 악재 소멸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번에도 전쟁 우려감 있었는데 침공을 정작 하니까 미증시 7% 돌리는 모습. 우리나라도 금요일 화끈하게 실제로 침공이 이어지고 있는데, 저쪽에서 전쟁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걱정했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작 하니까 우리나라 지수 오르고 미국도 오르고 재료 소멸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였죠. 근데 이게 완전히 소멸된 부분은 아닙니다. 아직 그 지속성이 있어가지고 꿈틀꿈틀 할 수도 있어요. 그 부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FOMC. 자, 그 다음에 3,400억 외국인. 결국에는 이런 거는 시황의 문제죠. 시황상 얘기고, 전쟁이 계속 언제 끝나냐. 그리고서 여기다가 좀 4번에다가 이어서 넣으면 사실 그건 있죠. 이걸 3번에 더 넣어야겠구나. 서방국가 제재에 대하여 러시아에서 일단 준비는 해놨다 그러고, 그것도 있어요. 규제하면은 우리도 반박할 거다. 규제가 하면 우리도 반격할 거다. 근데 이제 얘네가 무슨 식으로 반격을 할지 모르겠어요. 쥐고 있는 카드는 일단은 천연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긴 하죠. 근데 사실 원자재 쪽을 완전 무기로 쓰기에는 자기도 그걸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된단 말이에요. 외화. 근데 이제 미중 갈등할 때처럼 히토류 좀 무기로 쓰려는 움직임처럼 그런 식으로 러시아에서는 원유, 그 다음에 가스, 요거 2개 정도는 좀 생각이 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반격할 거다. 그리고 이런 불안감이 계속 이어지면은 이제 원유 가격 상승, 원유 가격 이거는 상승을 하면은 인플레이션, 원유 가격이 그래서 증시랑 좀 엮여 있는 부분이, 원유가 많이 오르면 지수가 좀 힘이 빠져요. 왜? 원유 가격이 오르면서 이제 공장 돌아가고 그런 기본적인 좀 해가지고 기본적인 사업 구조에서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운송하는 것도 당연히 비싸지고, 그러면은 이제 기업들 이익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게 이제 크게 돌아가지고 지수에 힘이 빠지는 거. 원유 가격이 인플레이션이고 그 상승하면은 기업들 기본적으로 매출 이런 게 좀 안 좋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돌고 돌아가죠. 막 좀 그 뒤에 사이에 숨어 있는 이유도 많기는 한데, 그냥 큰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지수가 힘이 빠지는 거예요. 기업들 실적 당연히 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원유 가격이 오르면은 인플레이션을 대표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아시다시피 지수랑은 반비례죠. 증시랑도. 자, 그래서 요런 부분은 이제 지금 시황 측면이고, 요거는 차라리 그냥 어차피 발동하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그냥 소멸 나올 수 있지 않나. 대신에 이 전까지는 또 슬쩍슬쩍 이런 이슈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지수 자리에서는 사실 금리 인상에 그렇게 크게 밀릴까 싶기는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400억 외국인.
이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지수 저점의 신호탄 아니냐. 여태까지 많이 들어왔던 게 2,800억이고 외국인 5,600억. 최근 한 달 동안 이런 걸 보시면서 최근 한 달 동안 5,600억 순매도인데 플러스 합산해가지고 5,600억인 거죠. 금요일날 양매도 들어왔는데 외국인이 3,400억 들어왔다. 코스닥에. 그러면 이게 저점의 신호냐. 이렇게 크게 들어왔는데 얘네가 이탈하겠냐. 근데 모르는 일이에요. 모르는 일. 이거를 그냥 이것만 막연히 보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3,400억 외국인 많이 들어왔어. 뭐 한 1조 들어왔다고 쳐요. 그냥 외국인이. 그냥 하루에 막 코스닥에 1조 들어왔어. 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다음날 세계대전 확전 뉴스 나와요. 외국인 1조 산 거 이탈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이탈할 겁니다. 뭐 1조를 하루 만에 팔지는 모르지만 막 이게 막 미국 갑자기 병력 투입하고 러시아랑 막 싸우기 시작해. 그러면은 외국인 1조가 뭐야? 더 들고 있던 거 더 뱉어요. 즉 이거를 저점의 신호라고 확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저점을 유지하거나 혹은 이 부근에서 좀 돌려줄 수도 있는 근거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거 완전 달라요. 잘 생각하세요. 근거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저점 형성할 거다. 무조건. 외국인 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저것 다 같이 엮어봐야 돼요. 제가 방금 예시는 극단적이지만 그런 식으로 전쟁 나오면은 확전되면은 세계대전 얘기 나오면은 1조를 사든 10조를 사든 이탈 안 할 것 같아요? 바로예요. 시황이 그 정도의 큰 문제가 생기면. 즉 근거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해야지. 이게 무조건 저점을 만들 거다. 무조건 저점. 이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시황이랑 같이 엮어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즉 주식에서 항상 재료, 차트, 거래대금 이 얘기하잖아요. 이런 주식의 3대 요소 중에 하나라고 보셔야지. 이게 주식을 대표한다. 그냥 외국인 많이 들어와? 그럼 거기서 사면 수익이야. 이런 건 없잖아요. 달라요. 완전 달라요. 근데 이거를 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아직 좀 그 틀이 안 잡히신 분들인데 3,400억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긍정적인. 아이씨, 뭐가 이상해가지고 지금 잠깐. 긍정적인 신호는 맞다. 하지만 이게 100%는 아니다. 이거를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들어왔다고 무조건 이탈 안 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시장 진짜 문제 생기면 이탈 무조건 하죠. 시장가 손절 쳐요. 우리도 손절 치는데. 그런 부분.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많이 들어오긴 했어요. 솔직하게. 3,400원. 이거 어디 들어왔는지 좀 찾아보신 분 있나요? 혹시라도? 돈 많이 들어오면 제가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거 섹터 어디 들어왔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이제 그냥 종목 직접적으로 찍어보면서 찾는 거를 처음 초보분들한테는 좀 그거를 추천드려요. 그래야지 내가 이것저것 좀 익힐 수 있고 하니까. 네,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니까 0785 외국인 기간 매매 상위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코스피랑 코스닥 있잖아요. 저 코스닥 오늘 3,400억 코스닥에 들어왔죠. 금요일. 오늘이 아니라 금요일날 3,400억 코스닥 들어왔잖아요. 코스닥 세팅하고 보는 거예요. 순매수 외국인이죠. 기간 우측은 기간이에요. 기간은 순매수를 뭐 보면 좋죠. 보면 좋아요. 근데 일단 외국인이 들어왔으니까 딱 그냥 여기 상위권부터 보는 거예요. 금액 순으로 갖다 정렬을 했기 때문에. 제가 수량으로 정렬을 한 게 아닙니다. 금액으로 정렬했어요. 수량하니까 로보가 제일 많네요. 금액 돈으로 봐야죠. 돈으로 봤더니 위에서부터 이제 섹터를 훑으면 됩니다. 현대바이오 왜 샀지? 현대바이오는 저도 지금 봤네요. 근데 얘는 이제 그거랑 좀 다르니까. 자, 위에서부터 한번 쓱 여기까지 보세요. 그냥 있는 거. 뭐 더 내릴 수 없으니까. 어차피 이 구간에서. 에코프로비엠. 뭐 하는 회사죠? 얘 딱 30만원 찍고 반등 시원하게 나오긴 했네요. 2차전지 회사. 얘가 왜 밀렸었죠? 회사 실적이 망가졌나? 아니에요. 얘는 그 대주주. 그때 막 뭐 얘기가 있었죠. 공장 뭐 불타고서 좀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조사 들어가서
뭐 옛날에 이제 내부 정보 이용해서 매매했다 뭐 그런 걸로 뭐 막 주주들 막 엮고 그런 거 있었는데 뭐 이제 조사 그런 악재로 갖다가 밀렸던 종목입니다. 그걸로 막 20% 밀리고 반등이 시원하게 나오긴 했는데 에코프로비엠 수급이 꽤 세네? 봐두는 거예요. LNF는 또 뭐예요? 2차 전지죠. 일단은 오케이 체크. 카카오 게임즈 게임 회사잖아요. 얘도 오케이. 현대바이오는 세력주죠. 근데 얘가 외국인이 4일 동안 뭐 사네? 뭐가 나올려나? 이런 거는 그냥 좀 보고서 생각해 두는 거예요. 금액이 꽤 커요. 150억? 150억? 이 종목이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뭐 있지?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심택은 또 무슨 회사죠? 반도체. 심택 신고가. 잘 간다. 에코프로는 에코 계열이죠. 에코 2차전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뭐 코스닥 그리고서 로보로브는 이제 그 로봇 관련주 그다음에 나머지 종목들 뭐 이제 좀 비슷비슷하죠. 근데 자 여기서 보시면서 생각 드는 게 있어야 돼요. 그냥 훑어보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순서대로잖아요. 제일 많이 보이는 섹터가 딱 뭐예요? 2차전지 섹터. 에코프로비엠, LNF, 에코프로, 대주전자재료는 2차전지 반도체 같이 엮었던 걸 기억하는데 하여튼 첨보, 그다음 에코프로 HN, 이건 에코프로 계열 때문에 움직인 거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봤을 때 2차전지 회사가 좀 많고 그 다음에 반도체, 심택이랑 덕산네오스 이런 거 뭐 OLED고 이런 것들 있네. 주성 엔지니어링. 얘는 기간이 좀 많이 샀죠. 얘 또 신고가고. 코스닥에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걸 보기 편한 게 이거예요. 이 창 순서대로 보면은 나열이 됩니다. 외국인이 3,400억 코스닥에 갑자기 큰 돈이 들어왔는데 2차전지 쪽 많이 들어왔네. 그리고서 나머지 회사들 뭐 반도체 좀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평상시에 보신 분들은 수급주랑 세력주랑 또 구분이 될 거예요. 한눈에. 수급주, 세력주, 수급주, 세력주, 수급주. 그 다음에 BNC는 세력주죠. 그 다음에 첨보, 수급주. 실적 베이스로 하니까 HLB는 얘는 수급 세력 같이 엮여 있기는 해요. 뉴스 하나씩으로 막 움직이는 애니까. 다원시스도 좀 애매한 애고. 빅텍은 세력이고. JYP 수급이고. 셀트리온 수급. 안랩 수급. 얘는 근데 정치 테마 엮이긴 했었죠. 수급 세력으로 할게요. 에코프로 HN 수급. 일진파워는 원전 세력. 이런 식으로 하다가 주르륵 보면서 그렇게 정리하면 2차전지랑 반도체 쪽에 좀 수급이 들어갔었구나. 그리고 요거에서 계속 봐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지속성, 연속성 있게 들어오냐 이런 걸 봐야죠. 그리고 얘네가 실적 어떻게 나왔나. 지금 실적 시즌이니까 발표 나온 것도 있을 거예요.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다음 것도 좋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대감 있는 레포트라던가 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 추적하면서 일단 오늘 좀 많이 들어왔네. 이게 며칠 더 이쪽 섹터에 들어오는지 좀 체크를 해봐야겠다. 해야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수급이 특히 외국인 그리고 지수 측면에서 수급 들어오는 거는 연속성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그냥 단일로 오늘 들어오고 내일 그대로 뱉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또 하루 만에 3,600억 팔잖아요. 아니 3,600억 팔잖아요.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내일. 즉, 이 금액이 큰 건 맞아요. 화끈하게 들어왔네? 근데 이게 내일 당장 팔고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체크를 해두고 며칠 추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대응을 위해서. 종목별 투자자도 며칠을 봐야 돼요. 항상 이런 수급에서 중요한 거 제가 말씀드린 거 연속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연속성은 일단 시황에 기반해서 나와요. 시황이 흔들리면 연속성이고 나발이고 지들도 깨고 팔아요. 그 다음 다시 시황 좀 눈치 보다가 그런 거. 그래서 그냥 이거 들어와서 얘네 돈 많이 썼는데 여기서부터 돌리지 않을까? 이런 의미는 진짜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돼요. 정확히 말하면 주식에서는. 저게 들어왔는데 계속 더 들어오나 저 섹터들 추적하고 시황 안정되나 시황이 안정되면서 들어오고 그 와중에 이제 실적 같은 게 잘 나올 수 있는 회사들이 있나 이걸 봐야 돼요. 그냥 저것만 보라 이거 수급 많이 들어왔으니까 이거 좋다
이렇게 설명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거나 나쁜 놈들이에요. 아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일 많이 들어온 거는 당일 단타 관점에서 중요한 거지. 보통은 시황, 며칠, 이제 지수 저점 형성을 할 거냐, 돌려줄 거냐,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하루 만에 팔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즉, 연속성이 중요합니다. 연속성. 이런 금액이 막 이틀, 3일, 5일 들어오면서 시황이 좀 안정돼. 그러면은 요 부분은 지수 괜찮구나. 최소한 시황이 안정되면은 한 이틀째 연속으로 들어오면 나 이거 한번 좀 추적해볼까? 한번 건드려볼까? 그러다가 갑자기 시장 안 좋아지고 수급 이탈하면은 대응 측면에 손절 치는 거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야지 이것만 보고 많이 들어왔어, 무조건 저점 형성이야, 그냥 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 부분, 지수가 이 부분을 지켜줄까? 저는 그냥 이제 차트 관점, 재료 관점, 시황 관점을 나눠야 됩니다. 재료는 뭐 시황이랑 좀 엮여 있다 보니까 그걸 묶어서 매매를 하지만 봐야 되는 각각의 리스크, 각각의 긍정적인 측면이 다 달라요. 지금 이제 850 선 중심으로 갔다 버티고는 있잖아요. 그리고 흔히 말하는 3바닥, 쌍바닥에서 3바닥 저점 조금씩 돌리고, 이런 건 좋아요. 어느 정도 증시에서 이 부분을 좀 지켜주려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니까. 대신에 반대로 생각하면 내려올 때도 시황이 그만큼 안 좋으니까 내려왔다가 지켜주고, 또 시황 흔드니까 내려왔다가 지켜주고, 시황이 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 관점에서 이런 3바닥 지켜준 건 좋죠. 좋아요. 이거 누가 몰라요. 좋은데 수급 들어온 것도 좋아요. 근데 이거랑 즉 이런 곳에서 매매할 때 어떤 식으로 할 수 있을까요? 매매 응용을 한다면, 내가 어떤 종목을 좀 수급주들 막 좀 볼 거라면은 뭐 코스피도 카카오 같은 거, 이런 거 계열사도 이제 많이 들어왔거든요. 카카오 이거 수급 막 들어오면서 시원하게 돌리고 있죠. 9만원 8만원 사이 본다고 말씀드렸는데 잘 올라오고 있어요. 많이 들어왔네? 볼 수 있고, 네이버, 하이닉스, 뭐 그냥 우리나라 대표격인 회사들 순서로 좀 돌아왔죠. 일동제약, SK 스퀘어는 좀, 얘는 조금 그런데 얘 밑에서 외국인 많이 사긴 하네요. 일동제약은 금을 주도주였고 얘는 세력주. 이런 걸 보면서 업종 차트, 이런 곳에서 매매를 시나리오를 세울 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정답이라고는 안 해요. 정답은 아니지만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꽤 괜찮은 섹터들, 실적 개선, 혹은 카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뭐 대주주 임원 카카오페이에서 시작을 했죠. 카카오 계열사에 좀 흔들렸던 게 공매도 타겟팅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 카카오 하면서 이제 9만원 깬 자리에서 수급이, 지수 이때 좀 안 좋았잖아요. 지수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연기금 이런 거 금액 들어왔다가 연속적인 매수가 조금 중간중간 보이고 살짝 쉬었다가 지수 나빴으니까, 지수 나빴는데도 투신 연기금 많이 샀네. 외국인도 이제 슬슬 좀 사네. 외국인이 막 팔아 제꼈는데 최근 모습은 사는 금액이 좀 더 누적되는 게 많죠. 그리고 700억 임팩트 있는 금액 들어왔네. 9만원 라운드 피겨 올라타고, 이런 것들을 뭐 저 종목을 추천한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매매를 한다면은 지수 보고 시황에 대해서 나는 좀 일단 안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직 전쟁 이슈 있으니까 뭐 중간중간 발언이 나올 수 있어. 근데 아예 또 매수 안 할 수 없으니까 이런 수급 들어오고 실적, 그리고 뭔가 좀 기대되는 종목들 찾아가지고, 지금 막 주변에서 분할 매수를 일단 해요. 뭐 차트 관점도 라운드 피겨라던가 이런 걸 적용해서 하긴 하겠죠. 종목별로 또 지지 저항이 다르니까.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매수를 했으면 대응이란 말이에요. 수익 실현을 할 거냐, 손절을 할 거냐, 그리고 그거를 어디서 할 거냐. 지수로 갔다가 대응을 할 거라면은 지수 관점에서 800 이런 거 저점 건드릴 때 뭐 일단 반 자른다거나 할 수 있는 거고, 시황에서 이거 세계 확전 얘기 나온다? 그러면 자를 수 있는 거고, 아니면은 수급 이탈이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막 팔아 제낀다. 근데 수급 이탈이 그렇게 나오려면 당연히 시황 문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차트 관점에서 이런 식으로 딱 저점 기준으로 대응하겠다. 그래서 분할 매수 할 수 있잖아요. 시황이 그만큼 많이 밀려있는 상황이니까. 그리고 수급 세게 들어왔으니까 저거 추적하고, 수급 이탈이 나는 많이 심하면은 뭐 그런 금액으로 비중을 둘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고 그 뒤에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애초에 무서워서 접근 못하겠어 이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 무조건 긍정적이야 풀베팅 이것도 아니에요. 매수를 기준을 세워서 매수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샀으면은 대응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차트든 시황이든 수급이든 추적을 하면서. 그래서 저도 그냥 말씀드리면은 이 부근에서 이제 그렇게 깨지는 않을 것 같아요. 솔직하게 세계대전 이 이슈만 딱 없다면 그냥 뭐 지금 러시아가 뭐 전쟁 저게 좀 지속이 되고 뭐 러시아 막 규제하고 뭐 이런 것까지는 그냥 뭐 좀 격하게 발언 한두 번씩 하면서 요 부분에서 오르다가 출렁 뭐 이런 거는 생각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요 거점을 깨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세계 확전으로 넘어가지만 않는다면은 나토나 서방국가 미국이랑 병력 다툼 그 부분을 당연히 중요하게 봐야겠죠. 그리고 이 수급은 연속성 있는지, 그리고 카카오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수급 들어왔던 자신이 마음에 드는 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적 개선 기대감이라든가 그런 거를 찾아두시고 실적이 어떻게 나왔나, 다음 분기 실적은 어떻게 예상이 되나, 이런 거 증권사 레포트 같은 거 다 나와요. 다 뭐 지들끼리 정리해가지고 북치고 장구치고 있어요. 물론 그걸 무조건 100% 신뢰하라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걸 보면서 내가 정보를 빼먹기는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나 좀 긍정적으로 보이네,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들도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매수를 했으면 수급이 안 끊기고 이어지는지, 저런 시황 지수에서 종목별 투자자 자체에서 수급이 이탈이 적게 나오다가 또 많이 사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지. 주식을 그냥 1 더하기 1은 2 답을 원하시는 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머리 쓰기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안 하셔도 돼요. 안 하시면은 그냥 어차피 자기 계좌에 타격이 가지 뭐 남들한테 타격 피해를 입히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가족한테도 피해가 갑니다. 은연중에 주식에서 손해 많이 보면은 그런 사람들 많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매매 잘못해가지고 손해 봐놓고 주변 사람들한테 신경질 부려요. 저도 그랬던 적이 있었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파국으로 이끌 수 있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안 좋습니다. 신경질 부리는 것도 부리는 거고 날카로워지잖아요. 큰 손해 보면은. 근데 그거 엄밀히 생각하면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매매 못한 거야. 내가 왜 남 탓을 해. 그냥 짜증나니까 막 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경제적 측면 타격도 그렇고 내 잘못으로 만들어지는 판이라는 거, 즉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고 있다면은, 내가 잘 벌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뭐 자기가 만족하면은 그 선에서 지키고, 아니면 올라오고 싶으면 더 노력하면 되는 거고 이거잖아요. 근데 아직 아예 못 벌고 잃고만 계신 분들은 내 노력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무조건 노력 더 하고 방향성 잡고, 내가 지금 뭐 하루에 3시간 차트 보는데 이거 힘들어서 이 정도면 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다, 퇴근하고 지친 몸 이끌고 3시간 본다. 근데 안 되죠? 그럼 2시간 더 해요. 5시간 봐야 돼요. 자기 상황이 그 상황인데. 안 되는데 더 노력을 하던가 포기를 하던가 해야 되는데 포기는 안 하고 지금 상황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고 말을 하면서 주식은 계속 읽고 있고, 파멸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막 이런 얘기하다 보면은 좀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항상 뭐 제 일상각도 나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이게 좀 감정적으로 분명히 힘든 것 같아요. 감정 노동. 손절 칠 때도 저도 좀 피곤하기도 하고 날이 쓰긴 하죠. 사람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 항상 좀 제어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가 떠먹여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매매 틀. 이것도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시황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에 대해서 차트 관점은 저거 산바닥이니까 저 정도는 지켜주지 않을까? 이런 큰 거 안 나온다면은, 정말 이런 세계대전 확정까지만 아니라면은, 그리고 대신에 이제 지속이 있으니까 시황이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고, 서방 규제 할 거고 러시아의 그거에서 반격을 할 텐데 이 반격도 어떤 식으로 하나, 그냥 경제적으로 막 치고받고 하면은 그냥 좀 그거에 대해서 뭐 출렁출렁 할 수는 있지만 크게는 안 갈 거고, 또 이런 식으로 반격을 한다면은 그 반격하는 아이템이 뭐냐에 따라서 미중 갈등처럼 테마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그런 것도 생각해가지고 빼먹을 수도 있고,
이미 막 원자재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거 옛날에 말씀드린 거 규제 가하면은 알루미늄, 니켈 이런 거 규제 나오면은 얘네들 상한가 한번 나올 수도 있겠죠. 뭐 한 10% 20%라도 그런 것들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준비하는 데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간단하게 생각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식 편하게 벌고 싶은 건 다 그래요. 편하게 벌고 싶은 건 다 그런데 내가 벌고 있는 사람이 아니면은 더 지금 힘을 쓰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수 저점에 대해서 좀 얘기하다가 뭐 길어지긴 했는데 일단은 저는 지수 2번만 아니면은 웬만해서 일단 저점 그 부근 뭐 잠깐 깨더라도 돌려주지 않을까, 그 부근에서 일단은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수급 연속적으로 이어지나, 이거 관점으로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었습니다. 영상 좀 길어졌는데 시간 좀 잡아먹어서 죄송하고 남은 주말 푹 쉬시고 이따가 이제 오후에 뵙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